어서오세요. 환영해요.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 같은 친구, 예니밍이에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뽕! 아시죠? 뿅! 어서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저 되게 슈퍼 뚱땡이처럼 보이죠? 오늘은 슈퍼 뚱땡이 예니밍이 왔어요. 옷이 너무 헐레벌레한가? 옷이 헐레벌레해도 좀 착 가라앉으면은 괜찮은데 헐레벌레한데 지금 상체만 나오니까 진짜 대빵 뚱땡이처럼 나오네요. 교통사고 어떻게 됐냐면요. 아직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어요. 거기랑 저기 뭔가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알아서 해주려니? 해주겠지 알아서. 근데 저도 조금 주말 되면은 또 제가 다니는 공업사가 바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좀 맡겨야 되는데 아직 이게 얘기가 안 끝나서 제가 막 맡기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차가 그렇게 뭐 수리를 꼭 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망가진 건 아니고 끝에 조금 막 코팅이 벗겨진 건데, 근데 그게 그 코팅이 판때기 2개에 걸쳐서 벗겨졌어요. 그래서 2개를 다 해야 돼가지고 저게 수리비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쪽에서도 갑자기 또 뭔가 문수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조용하네요. 오늘 왜 아프냐면 뭐 어디 병 걸린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일단 밤에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거 어디 이거 있죠.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보내주신 히가시노 게이고 천재님의 우리 천재님의 그 최신 작품. 근데 어저께 그거 친구 만나기 전에 이거 막 안 보려고 참다가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딱 보기 시작한 순간에 이미 너무 피곤해서 졸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가 자기 전에 다 보고 자겠다 이 마음을 괜히 가지는 바람에 어서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졸린데 일부러 화장 안 지우고 잠들까봐 화장도 안 지우고 일부러 커피 타가지고 커피 마셔가면서 그거를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책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밖에 못 자가지고 아침부터 벌써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매니저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뭘 했냐면 또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요 폴더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요. 제가 또 이제 이거 다 장편소설에서 이제부터는 발췌해가지고 좀 써놓기로 했잖아요. 근데 막상 쓰려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앞으로 그거를 자주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으면 그거를 알아서 그 텍스트로 인식해가지고 저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알아보고 뭐 그걸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그거 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가 또 아픈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 잘 찾아가지고 잘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제가 저기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수정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 사람이 인식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뭐 할까요? 오늘 게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게임에서 여기 제가 스펠링 앞부분만 다운받아 놨어요.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기 C랑 D가 있어요. C랑 D. 이 포탈하고 스팀 얘네 2개만 빼고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고르는 시간을 드릴게요. 녹화 좀 끊고.
어머, 이걸 어서오세요. 오늘 방금 전에까지 뭔가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오늘의 처음인 것처럼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뭘 가지고 왔냐면요, 이런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설탕 세계를 바꾸다 라는 책인데요. 제가 혹시 저기 제목을 안 바꿨죠? 방송 제목. 훈훈하고 따뜻한, 네, 지금 생방송인데요. 지금 제가 뭔가 두려운 걸 깨달았어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선이 없어서 잃어버릴 것 같아. 제 성격상 95%는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월수금요일 하고요. 월수금요일 밤 8시. 자, 요거 좀 읽을게요. 오늘 할 설탕 세계를 바꾸다 요거는요, 마크 에론슨 씨와 마리나 부드호스 씨가 지은 책이고요. 설배환 씨가 옮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둥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요거 왜 안 없어지지? 검둥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설탕에는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어요. 일단 지은이에 대해서 보자면 뭔가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 어쩌고저쩌고고요. 뭐 저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으셨는데요. 제가 요거 목록은 안 찍어놨는데 부분만 좀 찍어놨어요. 일단 사탕수수의 기원부터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사탕수수의 기원은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뉴기니로 불리는 섬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혹시 이게 잘 보이죠 이제? 사탕수수는 아마 그리스인들이 찾아오기 5천여 년 이전에 이 섬에 사는 인간들에 의해 처음으로 경작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사탕수수는 단순히 맛 좋은 하나의 야생식물에 불과했다. 그 후 사람들은 사과나무나 산딸기 덤불을 가꾸는 법을 알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배하는 법을 끼워쳤다. 이 달콤한 식물에 대한 지식은 뉴기니로부터 북쪽으로 아시아 내륙까지 천천히 확산되었다. 내 책 당연히 추천하셔도 되죠. 폴리네시아인 선원들도 또한 사탕수수를 가지고 섬에서 섬으로 항해한 결과 기원 후 1100년경 하와이에 당도했다. 그러나 설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식들의 곡물로 설탕을 사용한 인도에 있다. 뭐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 여기 뉴기니에서 사탕수수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중국, 북인도, 하와이 이렇게 퍼졌다고 하네요. 물론 추천은 받지만 제가 봐서 제 취향이면 읽고요, 아니면 안 읽을 예정이에요. 그 남자 그 여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힌두 경전들 가운데 하나인 아타르 바베다는 사탕수수로 만든 궁수의 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사탕수수가 둥근 원을 형성하며 자라는 것을 가리켜 연인을 위한 일종의 달콤한 보호벽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사탕수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게 지금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인가봐요. 가장 중요한 여신인 두루가를 경배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누워서 삼각형의 화루를 마주 보십시오. 이미 다른 분이 하셨던 거군요. 일단 저는 재미 위주보다는요, 조금 배울 만한 게 있는 걸로. 그러고 나서 신성한 언어를 말하면서 준비한 재물을 불 속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지금 여기 써있는 나오는 게 그 사탕수수를 연애에 이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두루가 여신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팔 많은 사람이에요. 친.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대학교를 통해서 설탕이 확산되었대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대학, 어떤 준디 샤프루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만나는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학파들이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던 아테네 학교를 폐쇄하는 바람에 그래서 학자들이 전부 다 이 대학교로 이주해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가담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중국 서쪽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은 모두 여기 모여서 함께 학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온갖 유능하고 온갖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였다고 해요. 60년대 이 학교의 박사들은 인도에서 도래한 샤르카라라는 이름이 붙은 한 약물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페르시아인들은 그것을 샤케르라고 불렀고 이것이 곧 슈거가 되었다. 정말로 준디 샤프로의 학자들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새롭고 보다 뛰어난 방법들을 창안했다. 이 학교는 아시아, 지중해, 유럽의 여러 거대 문명들과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슈거라는 단어와 그 특별한 단맛을 맛보는 경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거를 정제하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위에가 좀 끊겼나? 아니군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슬람의 등장부터 볼게요. 이슬람의 등장과 함께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설탕 실험실이 되었다. 사탕수수에서 가장 쉽게 생산되는 설탕의 종류는 색깔이 어둡다. 이 색깔은 당밀에서 나온 것인데 당밀은 매콤하면서도 쓴맛마저 나게 한다. 우리가 당밀이라고 부르는 건 사탕수수를 처음 갈아 시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맨 처음에 저기 설탕 원래는 흑설탕이죠. 설탕 정제물들을 그 상태로 이용하기 위해 빛깔이 어두운 당밀을 따라내고 나면 비교적 하얀 빛을 띠는 설탕이 남는다. 설탕을 살 수 있는 상류층의 부자들은 가능하다면 그것이 깨끗하고 달콤한 하얀색을 띠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바로 그 요구를 충족하는 법을 고안해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설탕을 다량으로 만들고자 할 경우 사탕수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불의 문제다. 사탕수수 경작자들은 칼로 수수대를 베어내는 순간 그 안쪽에 달콤한 덩어리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더니 나무처럼 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네, 그쵸. 원래 흑설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점점 하얗게 바꾼 거죠. 분명 48시간, 가급적이면 24시간 안에 끓는 통에 수수대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들의 수확물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속도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든 아니었든 소유주들은 그것에 매달렸다. 그들은 또한 순수 경제학을 상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일단 사탕수수를 베면 그것은 마르기 시작한다. 사탕수수 더미는 무겁고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반면 작은 결정 속의 설탕은 통에 담아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다. 사탕수수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돈을 잃고 일단 설탕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돈을 버는 길이다. 경작자들에게 있어 시간은 진정 돈이었다. 많은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은 노동자들의 수수밭에 풀어놓고 그들이 수수대를 자르고 수수단을 끌고 와 밟아서 시럽으로 만든 후 그 시럽이 가열실로 흘러가게 하는 단일 시스템을 설비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들은 시간과 싸우면서 부글부글 끓는 액체를 조리하고 불순물을 씻어내 가장 달콤한 시럽을 가장 달콤한 설탕으로 환원시킨다. 이는 벌꿀의 시대였던 지난 수천 년 동안 남성들과 여성들이 했던 방식의 농경이 아니다. 그것은 공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 안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에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은 붕괴하고 만다.
무슬림들은 설탕을 취급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고안해냈고 이는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불리게 되었다. 플랜테이션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물을 심고 기르고 베어내고 정제하는 것을 조직화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통상적으로 농가에는 소와 돼지, 닭, 경작지, 과일로 가득한 과수원이 있기 마련이며 종류가 다른 많은 식품을 소비하고 판매한다. 그와 반대로 플랜테이션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있었다. 즉 그것은 기르고 빻고 끓이고 말려서 원거리 시장에 판매하는 단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고 하네요. 플랜테이션에는 50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노동자 무리들이 있었다. 제조 공장이 재배 작물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재배와 제조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극도로 엄격하며 옥죄 있는 규율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자, 이제 노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지중해의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던 많은 노예들은 처음에는 러시아인들이나 전쟁에서 사로잡힌 이들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이 모든 정교한 조직 안에서도 설탕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통들이 계속 끓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땔감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세계의 많은 지역들은 물과 가까워 설탕을 손쉽게 멀리 해안까지 운송해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얼마든지 베어낼 수 있는 나무로 가득 찬 곳도 아니다. 설탕 플랜테이션은 커다란 작물을 베어내고 정제하는 관리 문제를 해결했지만 설탕 시럽을 끓이기 위해 베어낼 수 있는 산림을 경작자에게 제공해주지는 않았다. 자, 이제 뭔가 그런 곳까지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탐험하고 있었어요. 탐험하고 있었는데 그 바닷길을 찾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은 카나리아 제도와 아조레스 제도를 정복했다. 이내 그들은 무슬림식 설탕 플랜테이션들을 그 섬들에 건설하기 시작했고 노예로 충원된 사람들 중 일부는 가까운 아프리카에서 구매했다. 한 선원은 하얀 금, 곧 설탕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들 제도를 특히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건너 그가 아시아라고 생각한 곳을 향해 두 번째 항해를 떠나면서 카나리아 제도에 속한 한 섬인 고메라에서 구한 사탕수수 식물을 자신의 배에 실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징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들이 일을 했다고 하네요. 바쁘게.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노예 노동과 함께 신세계에서 자라는 설탕을 부를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속설에 따르면 설탕이 없었다면 브라질도 없었을 것이고 노예가 없었다면 설탕도 없었을 것이고 앙골라가 없었다면 노예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뭔가 영국인들이 많은 설탕섬을 정복하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인들도 그 쟁탈전에 뛰어들었대요. 각 플랜테이션 근처에 위치한 부두들에 쌓인 설탕은 전 세계에서 새로운 것이었다. 더없이 달콤한 맛과 완벽한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보통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저렴해졌다. 이제 저렴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인들이 짠맛과 신맛, 다양하게 혼합된 맛을 좋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단맛을 갈망한다. 사탕수수 설탕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단맛을 향한 열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최초의 생산품이었다.
네, 집약적인 사업이네요. 그리고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충분히 많은 설탕이 생산되어 순수한 단맛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600년대와 1800년대 사이에 설탕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통합 경제를 추동했다. 진정한 설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어떠한 군주나 제국 혹은 전쟁이 그랬던 것보다도 세계를 재편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해냈다. 이제 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설탕밭에서 일했던 아프리카인들과 힘겨운 노동에 대해 인터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일하면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삶의 고동, 곧 박자를 음악과 춤과 노래로 창작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봄바는 뭐 이런 노래가 있다네요. 봄바라는 거, 음악과 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다 읽고 나서. 쿠바에서는 룸바라는 거를 만들어냈고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요 그림은 지금 뭐냐면 나무막대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주인한테 바로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끼리 막 이제 힘을 과시하는 그런 거였다고 해요. 또 브라질에서는 마쿨렐레라는 춤도 있대요. 마쿨렐레는 뭐냐면 막대나 사탕수수대를 이용해서 춤을 추는 것으로 흡사 전투훈련을 연상시킨다. 많은 설탕섬들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빙글빙글 돌고 높이 뛰어오르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나무막대를 두드리고 휘두르는 유사한 춤들을 고안했다. 이들 춤들은 실제로는 주인에게 도전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모방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노예들은 또 다른 다음 단계를 밟았다.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도망치거나 폭력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발언이 되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는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 그들의 소유주가 일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도망이나 폭동에 대한 상금을 아주 높이는 것이었다.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감독관들의 일이었다. 플랜테이션 소유주는 자신의 설탕 제국을 지배하는 신이자 군주였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대저택에서 농장주들은 가죽 부추를 벗어놓기 위해 제작된 특별한 의자에 다리를 편안히 걸쳐놓고 베란다에 앉아서 럼주 칵테일을 마셨다고 하네요. 또 그 사이에 노예들은 수만여 에이커에 달하는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런 농장주들은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카리브해 연안 언덕들에 자리한 옛 농장주들의 대저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그 집을 건설하고 소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직접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설탕 농장주들은 충분한 돈을 벌자마자 곧바로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주인들이 영국에서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동안 플랜테이션의 일상적 업무는 감독관들의 손에 놓여 있었다. 감독관이 또 따로 있죠. 한바탕 큰 돈을 벌고자 신세계로 찾아온 감독관들은 대개는 빈민 출신으로서 노예들에게는 눈꽃만큼도 동정심이 없었다. 재밌죠? 시스루드는 공포의 교훈을 일찍 터득했다. 그가 목격한 한 주인은 도망자를 체포하여 먼저 채찍을 갈겼다. 그러고 나서 상처 부위에 고추와 소금과 라임 오렌지를 문질렀다. 이런 정도의 잔악한 행위는 자메이카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시스루드는 그것을 절임이라고 불렀고 종종 그렇게 하기도 했다. 주인들은 그야말로 인간성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시스루드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배웠다.
한 노예가 벌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결정하면 그는 새로운 형태의 고문을 실험하기도 했다. 예컨대 한 노예를 처벌하기 위해 그는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었다. 그의 몸에 당미를 바른 후 알몸 상태로 그를 낮에는 파리떼, 밤에는 모기떼 온종일 노출시켰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최악의 형벌은 아니었다고 해요. 신세계로 아프리카인들을 보낸 노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탕 농장의 사망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네요. 우리는 종종 노예제를 미국의 특정한 문제로 여기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보낸 노예의 4%만이 북아메리카로 보내졌다고 해요. 이는 노예 가운데 96%는 카리브해와 브라질, 여타 남아메리카를 갔고 대부분은 설탕 관련된 노동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북아메리카의 노예 인구는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장수하면서 점차 증가했다. 노예 약 50만 명이 이곳으로 보내졌고 노예 해방 당시 아프리카계의 미국 노예는 400만 명이 있었다. 그러나 설탕 섬들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지만 해방 당시에는 겨우 67만 명뿐 남아있었다. 혹독한 노동량 때문에 설탕은 일종의 살인마였다.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무자비함과 이 모든 학대는 단 한 가지 목적, 곧 새하얀 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설탕이 새하얀 금 취급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생겨났냐 하면은 영국에서 그 설탕과 차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시아에서 운송해온 차와 서인도 제도에서 가져온 설탕은 맥주보다 값싼 음료를 만들었다. 새로운 음료, 곧 차는 곧바로 값싸면서도 필수적인 상품이 되었다. 왜 영국인들은 특히 저가의 뜨거운 음료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자, 여기 밑에 또 보죠. 영국 전역, 특히 맨체스터와 리버풀과 같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도시들에서는 공장 안에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면 노동자들은 일제히 쥐고 있던 프레스를 내려놓고 우르르 몰려나와 설탕으로 단맛을 낸 차 한 잔을 재빨리 마셨다. 그들은 보통 따뜻한 음료에 빵 한 조각을 적셔 먹었다. 곧 영리한 공장장은 이 잠깐의 휴식과 단 것을 한 입 먹고 싶어하는 욕구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국 노동자들에게 설탕으로 맛을 낸 쿠키와 사탕이 제공되었다. 오늘날 에너지바라고 불리는 이러한 식품들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재빨리 집어먹고 장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했다. 그 옛날에 에너지바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네요. 공장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1800년경부터 설탕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기구인 영국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초식품이 되었다. 설탕은 에너지와 미량의 영양분, 또 가장 빈곤한 공장 노동자조차도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한 차에 가미되는 달콤한 맛을 제공했다. 설탕은 필수품이었다. 영국인들은 왜 직물 가공 공장을 건설한 최초의 국민이 되었을까? 네, 유래를 들으니 굉장히 의미있죠. 재미있고. 그것은 그들이 벌어들인 재산과 그들이 형성한 교역망, 노예와 설탕 교역을 통해 그들이 발전시킨 금융제도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값싼 직물은 노예들에게 옷을 입히는 데 이용되었다. 영국 공장들은 설탕에 의해서 건설되고 돌아가고 지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설탕은 노예제와 자유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끈이었다. 설탕을 창조하기 위해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각지의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물건으로 변모시켰다. 바로 그 순간에 유럽인들은 유럽 현지에 있든 대서양을 건너가 있든
그들 자신이 정치적인 객체로 머물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녹화 시간요? 그냥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맘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26분 좀 넘었어요. 유럽인들은 각계 투표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옥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황실 가문의 통치에 도전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왜 노예로부터 이윤을 뽑아내는 한편 평등을 줄기차게 주장했을까? 사실 노예가 경작하는 설탕을 향한 전 지구적 굶주림은 직접 노예제의 종말을 견인했다. 설탕과 노예제의 실타래는 혁명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곧장 딸려 들어갔다. 이는 북아메리카, 그 후 영국, 프랑스, 아이티, 그리고 다시 북아메리카에서 설탕의 시대가 자유와 노예제 사이에 거대한 마지막 충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설탕이 노예제도를 가져왔지만 한편 자유를 가져오는데 뭔가 역할을 또 했다고 하죠. 한번 봅시다. 아메리카의 사례를 잠깐 보죠. 1765년 4월 7일 일요일 저녁, 북아메리카 로드 아일랜드에서 남성 한 무리가 얼굴을 검게 칠하고 상선 폴리에 올라가 화물인 커다란 통을 공격했다. 어서오세요. 커다란 통마다 설탕섬들에서 실어오는 당밀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쟁점은 똑같았다.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설탕에 세금을 부과했고 식민지 개척자들은 경로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말해서 당밀통들을 배에서 굴려 바다로 빠뜨려 설탕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로드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밀수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아메리카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에 저항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아메리카인들이 믿기로는 자유민들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두뇌와 의지로 일구어온 것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 분명히 자유인들은 여전히 법률을 준수해야 했지만 그것은 그러한 규칙들을 제정하는데 자신들의 말과 목소리가 담겨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인들은 왕같은 아버지를 조용하게 충실히 따르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어른들이었다. 이것은 낡은 꿀벌의 시대. 이 시기 한 인간의 책무는 살아있는 동안 쓸모가 있으면서 순종적이고 자신의 숙명에 만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낡은 꿀벌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중대한 첫걸음이었다. 미국인들에게 재산을 소유하고 제어하는 일은 자유와 노예제 사이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도 저항했지만 한편 그들에게 있어서 설탕은 대단히 취약한 약점이었다. 그리고 여기 뭐 다른 나라들의 여러 예시들이 나왔고요. 아메리카인들은 또 값싼 설탕을 계속해서 원했고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영국 의회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의회에서 설탕 농장주들을 위해 편향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지극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메리카인들은 속임수와 침묵을 강요받으면서 사실은 노예화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노예 폐지론자들은 똑똑했다. 그들은 유사일에 가장 효과적인 대중선전 방식을 창안했다. 자,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연설하는 동안 클락스는 채찍을 휘두르고 노예들에게 사용된 쇠고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노예선에서 행해진 잔혹행위와 처벌들에 관해 노예선의 선원들과 의사들에게서 채록한 증언록을 출판했다. 뭔가 현실을 막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노예무역의 공포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영국인들이 노예제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클락슨 등은 피로 단맛을 낸 음료라고 불리는 불매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이 지금 말하는 피로 단맛을 낸 음료라는 거는 그 영국인들이 마시는 차에다가 차에 설탕을 탄 그 따뜻한 차를 말하는 거죠. 노예노동은 여기 맨 마지막 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값싼 설탕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그 설탕을 사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노예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아메리카 혁명으로 나아가는 여러 해 동안 뉴잉글랜드의 여성들은 영국 상품과 또 영국의 차 구매를 거부했다. 소득 손실로 인해 런던 정부는 아메리카에 부과한 세금 일부를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했다. 이제 이와 똑같은 전술, 곧 불매운동이 노예제에 대항하는 데 이용되었다. 40만여 명에 달하는 영국인들은 노예들이 재배하고 수확한 설탕을 더 이상 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자유민들의 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딱지가 붙은 설탕, 즉 인도에서 들여온 설탕을 샀다. 자, 이제 인도에서는 자유민들이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였냐면요. 뭐 어쨌든간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들은 방금 그 사람들 영국인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전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노예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비로소 영국에 있던 몇 명의 노예의 실체를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혁명의 불길이 프랑스로 번졌다고 하네요. 또 여기 밑에 보면 프랑스 사례가 나오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아까 그 인도 사례가 여기 있나? 인도 사례를 제가 저기 안 껴놓았었네요. 자, 이제 자유와 재산 사이의 시속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은 영국과는 갈라섰지만 여전히 노예제를 유지했다. 프랑스인들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동시에 폭력으로 혁명을 삼켜버렸다. 영국은 노예제 종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마침 그때 프랑스의 대혼란을 목격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아이티인들을 무찌르고자 했다. 이제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영국의 전철을 따랐다. 나폴레옹의 3만 5천 명 군대는 그의 처남, 곧 샤를 르클레르가 지휘했고 곧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1802년 투생을 생포하고 그를 프랑스로 데려갔다. 투생이 뭔가 저기 운동한 사람인가봐요. 투생은 1803년 프랑스 감옥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옛 노예들은 투쟁을 계속했다. 2년의 전투 끝에 거의 프랑스군 5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1804년 1월 1일 승리한 아이티 공화국이 탄생했다. 드디어 뭔가 탄생했죠. 자유를 향한 전투에서 과거의 노예들은 처음에는 영국군을, 그 다음에는 프랑스군을 패배시켰다. 이 나라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 아이티는 자유 속에 태어났다. 인권이 재산권에 승리했다. 하지만 아이티의 자유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최후의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미국 혁명의 지도자들은 아이티에서 과거의 노예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물결들이 생기다가 드디어 1807년 모든 영국인들이 노예무역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했다. 3월 25일 정확히 정오 12시 국왕 조지 3세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날을 기억하고 기려야 할 것이다. 법안으로 인해 어떠한 노예도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곧 세계의 대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더 많이 아프리카 노예를 실어 날랐었다. 설탕과 노예제의 무자비한 역사의 일부가 끝났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 같은 해 미국 의회는 미국인이 노예 수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예제의 종말은 인권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수확한 이후로 꼬박 24시간을 주기로 방아기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지극히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설탕 플랜테이션들에게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1836년 쇠사슬에 묶인 노예 지도자 카미나의 몸을 설탕 농장 앞에 전시했던 바로 그 존 글래드스턴은 한 선박회사에 편지를 한 통 썼다. 글래드스턴은 자신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노동자 100명을 인도에서 공급해달라고 그 회사에 요청했다. 자, 이제는 보니까 뭔가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노예라기보다는 사람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글래드스턴의 첫 선단으로 승객 249명을 태운 휘트비 호와 244명을 실은 헤스퍼러스 호가 1838년 12월 출항했다. 그래서 설탕 이야기에 새로운 서막이 열렸다. 이제는 뭔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걸로 바뀌기는 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인력들이 중간 수용소로 오게 되면 해당 지역의 담당관은 뭐 이런저런 정보를 받아 적고 그들을 멀리 떨어진 캘커타의 출항지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구 근처에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들에서 그들은 마치 죄수처럼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시골 마을을 멀리 떠날 엄두도 내지 못했었을 노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다. 조상들끼리 서로 알던 사람들 바로 옆에서 살다가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던져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금속제 그릇들과 따뜻한 옷이 지급되었다. 뭔가 약간 인간적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쬐끔 나죠? 여성들은 재킷과 스커트와 패티코트를, 남성들은 모직으로 만든 바지와 재킷, 모자와 신발을 받았다. 그들은 5년짜리 계약에 동의했고 그 기간 동안 매일 급료를 지급하고 인도로 돌아가는 항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쿨리들은 출발 당일 각자 신분 인식표인 주석으로 만든 승선권 한 장을 받았고 그들은 그것을 목에 두르거나 팔목에 감아야만 했다. 쿨리들이 인력들이에요. 설탕 농장으로 보내진 아프리카 노예들은 그들의 이름을 잃었었다. 그들은 순수 소유물이 될 예정이었었다. 반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인도인들은 고용계약서가 거짓된 것이었고 사기를 당했으며 농장을 굴리기 위한 값싼 노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인들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분을 잃지는 않았으니까. 그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회계장부에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출항하여 바다를 건넜다. 자, 드디어 약간 새로운 형태의 노예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볼 거예요. 통행권을 받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플랜테이션 밖으로 떠날 수도 없었다. 만일 그들이 허가 없이 멋대로 여행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힘든 노동 형벌을 받거나 어렵게 벌어들인 임금의 일부를 잃을 수 있었다. 그들이 반역하거나 시위를 감행하면 그들의 계약서는 다른 농장으로 양도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매질리나 의문의 죽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있었다. 역사가 휴 팅커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가석방 상태에 있는 죄수와도 같았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요. 그런데 온갖 고초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식민지에 남기로 결정했다. 1800년대 말까지 5년짜리 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 계약자 가운데 겨우 4분의 1가량만이 인도로 돌아갔다. 이것은 때때로 그들이 여전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여기 20세기 전환기에 이르러 식민지들은 변화하고 있었다. 설탕은 여전히 지역 경제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자유노동자들이 있었다. 이제 말로는 자유노동자들이죠. 왜냐면 본인들이 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그들은 공장을 떠나 자신의 집에 살며 설탕 노동과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제 자기네들이 경영도 하기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돈을 모아서. 인도인 가게 주인들, 무역상들, 벼 재배자들이 있었다. 아프리카인들도 또한 도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점원이나 교사 또는 부잣집의 하인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사회는 노예제의 어두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프랑스의 설탕 제국을 향한 나폴레옹의 꿈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승리를 거둔 아이티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기억하는가? 그 프랑스 황제의 거대한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지략이 풍부했었다. 카리브해에서 설탕을 재배, 가공할 수 없을 경우 그에게는 또 다른 공급원이 필요했다. 이것은 영국 해군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나폴레옹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더라도 그는 영국 선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입수할 수 없었다. 나폴레옹은 표면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설탕에 덧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았다. 실제로 그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것에 관해 전해들을 필요가 있었다. 1747년 독일 과학자 안드레아스 마르그라프는 파스닙을 조금 잘라내 말린 후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그는 사탕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말들에게서 단맛을 내게 해주는 화학 성분을 심혈을 기울여 추출했다. 이것들이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과 일치한다고 그는 증명했다. 사탕무는 열대기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북유럽의 땅 속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대지방에서 기원한 맛 한 가지가 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한 식물에 의해 완벽히 일치되었다. 그것은 마치 일부 과학자들이 오늘날 초콜릿과 똑같은 맛을 내는 성분을 생산하는 감자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사탕무 설탕은 자연의 선물에 대한 이성의 승리이자 과학의 승리였다.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초콜릿을 카카오에서만 얻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초콜릿 성분을 감자 같은 데서도 뭐 이제 수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된 거죠. 상황이. 1890년대 사탕수수 설탕의 값은 하락하고 있었고 영국령 기아나에서 설탕밭을 소유한 농장주들은 파산 직전에 내몰려 있었다. 쿠바에서 사탕수수 설탕의 생산이 활황을 일으키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색을 입힌 사탕무 설탕은 이제 카리브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 설탕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었다. 볼가 강변에 있는 니나의 러시아인 할아버지와 가야나에 있는 마리나의 인도인 증조 할아버지는 설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대요. 당시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사탕무 설탕의 발명은 단지 사탕수수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탕시대의 끝이 시야에 들어왔다는 하나의 징후. 예컨대
영화 한 편이 약 3분의 2 지점에 왔을 때 살짝 반전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희미한 장면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사탕무 설탕은 그 완벽한 단맛을 생성하기 위해 노예도 필요하지 않았고 플랜테이션도 필요하지 않았고 사실 사탕수수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사탕무 설탕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 즉 과학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서광이었다. 모한다스 간디, 나중에 마하트마가 된 간디는 인도의 전통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금 생뚱맞아 보이겠지만 잠깐 그냥 보세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고용계약을 한 설탕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검은 물을 한 번 건널 경우 그는 카스트를 잃을 것이다. 그의 가족들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식을 베풀었다. 그래서 1894년 영국에서 새롭게 갓 교육을 이수한 간디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 그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지역인 나탈에서 법률 사무를 개시했다. 이미 많은 인도인들이 설탕 고용 계약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이곳에서 간디는 여기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요. 간디는 인도로 돌아가 나탈의 인도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 정부 관리들에게 피력했다. 뭔가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뭔가를 조금 말을 대신 해주죠. 전보의 시대에 그의 언서를 실은 뉴스는 남아프리카로 순식간에 이동했고 백인 거주민들을 격분시켰다. 크리스마스 때 배를 타고 나탈로 돌아갔을 때 성난 군중이 부두에서 기다리다가 간디에게 달려들며 돌과 계란을 던졌다. 나탈의 경찰 총감 부인인 알렉산더 여사가 양산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후에야 비로소 습격자들이 공격을 멈췄다. 간디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는 경찰 제복으로 변장을 하고 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다. 그때까지 간디는 법률가이자 변호사로서 인도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백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어떻게 변화했냐 하면은요. 간디는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맹세, 즉 혹독한 처벌을 몰고 올지라도 호적을 등록하지 않고 정부의 규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에 그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지금 이 인도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신분과 모든 개인 정보들을 걸고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그 개인 정보를 걸지 말라라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50분이에요. 잠깐 안 끊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저거 설정이 1시간이면은 녹화 파일 끊어지게 설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번엔 그거 없앴으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그리고 1908년 8월 16일 인도인 수천 명이 요하네스버그 공원에 있는 하미다 모스크에 모였다.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죠. 무쇠로 만든 거대한 솥에 불이 점화되었고 인도인 2300명의 호적 증명서들이 화염 속으로 던져졌다. 이것이 사티아그라 최초의 대규모 행동이었다. 나는 재산이 아니다 라고 인도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희생자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내 양심에 힘을 갖는다 라고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다. 인도인 공동체의 고요하면서도 강한 힘은 남아프리카 정부를 뒤흔들었다. 1914년 6월 정부는 굴복했다. 흑인법은 드디어 법전 안에서 뜯겨나갔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주장해왔고 드디어 남아프리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법적으로 뭔가 없어졌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설탕은 인간을 재산으로 변모시켰지만 또 설탕은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사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했다. 설탕은 수백만 명을 살해했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가져다 주었다. 설탕은 사람들을 짓밟았지만 간디가 진실한 실험을 시작하고 많은 개인들이 그 자신 혹은 그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설탕 때문이었다. 평등은 우리들 각자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아주 쓰디쓴 고통의 대가로 얻은 달콤한 진실이다. 설탕은 세계를 바꾸었다. 여기까지인 것 같죠? 이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설탕은 기계로 수확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설탕의 오랜 역사도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요렇게 막 하나봐요, 기계로. 지금 오늘 읽은 책은요, 설탕, 세계를 바꾸다 라는 사서가 선정한 권장 도서였고요. 검동소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기 아까 제가 노래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노예들이 일하면서 만든 노래가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싸우는 듯한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싸우는 듯한 춤이 뭐냐면 이게 그 노예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싸우는 것 같이 춤추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저항할 힘이 있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을 풀었던 여기 지금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 예니밍땡이 안 보이죠? 여기 제목 보시면 아바다 카포에라 마쿨렐레 라고 써있네요.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카포에라군요. 카포에라. 옛날에 그 만화 힙합에서 나왔던 카포에라군요. 전투 같은 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설탕 공장을 재현해서 만들어낸 영상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설탕 플랜테이션. 뭐 이런 분위기로 전에 어디선가 영상을 재현해서 만들었었나봐요. 엄마 없어졌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쵸, 사탕수수 밭이 끝이 보이지 않죠? 오늘은 설탕의 역사로 보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조금 봤어요. 어땠나요? 오늘 재미있고 유익했나요? 오늘 원래는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게임하다 말고 아프리카가 튕기는 바람에 게임은 집어쳤어요. 오늘 뭔가 수다 떨 게 있었나? 아, 글쎄, 저기 샤워기를 바꿨는데, 샤워기를 왜 바꿨냐면, 제가 저기, 뭘요? 어떤 걸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그 시간에 겹쳐가지고 아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에 그 물줄기가, 아니, 그 제 샤워할 때, 그 제 샤워기에 물줄기가 약해져요. 아, 3월 14일날 이거를 선물하려고 하셨었군요. 도하님 314 선물 너무나 감사해요.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 뭐더라? 아, 그래서 샤워 물줄기가 약해져가지고 제가 그 저기 샤워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샤워기를 그 수압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샤워기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샤워기들은 약간 물을 잠깐 샤워기 안에 가둬놨다가 내보내서 결과적으로는 수압이 세진다고 해요. 근데 왠지 제가 보기에는 그 잠깐 가둬놓는다고 해도 나오는 동안 계속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간 그래서 제가 이왕 살 거면은 그 미세 물줄기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막 어디 놀러 다니다 보면은 샤워기 이런저런 거 많이 써보잖아요. 근데 아주 가느다란 미세 물줄기가 뭔가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세 물줄기로 바꿨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미세 물줄기로 수압이 강해진 그 샤워기를 틀잖아요. 그러면 글쎄 화장실이 폭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폭포 옆에 가면 바람 엄청 불고, 그리고 그 미세한 뭐라 그러죠? 미세한 수증기들이 막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화장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러 그 폭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샤워 커튼을 딱 치면 그 샤워 커튼이 벌럭벌럭 막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달라붙어요. 너무나 곤란한 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때리면서 샤워해요. 그게 샤워 커튼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판. 샤워 커튼이 여기 그 화장실 높이가 이 정도라고 해요. 만일. 그러면 샤워봉을 한 여기쯤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커튼을 이렇게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그 욕조에 있으니까 요만큼 정도로 잘라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커튼 안에서 뜨거운 물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공기가 여기 위쪽으로 막 열심히 나가요. 그러면 찬 공기가 여기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 부분이 계속 폴록폴록 하면서 저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찬 공기 들어오려고. 참. 그래서 조금 지금은 딱히 좋은 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뭔가 미세한 게 약간 이렇게 따끔따끔한 게 뭐 마사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써보려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언제 한번 그 잠실 롯데월드몰에 갔다가 거기서 그 아쿠아리움 간 김에 갔다가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 우연히도 변사극을 하더라고요. 어떤 변사극이냐면 그 이슬과 심순의 변사극을 해요. 우연히도 제가 딱 거기 도착했을 때 그 공연이 딱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게 됐는데 막 그 변사도 되게 웃기고, 그게 변사가 이렇게 무슨 부스 안에서 따로 대본을 이렇게 막 읽어준단 말이에요, 대사들을. 그러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입모양을 똑같이 쫑긋쫑긋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하고. 그 말들은 변사가 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그 여자 배우가 말할 때도 그 남자 변사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이상하게 느꼈는데 막 보다가 울었어요. 저는 그 이슬과 심순애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슬픈 거. 제가 그거 내용 알려드릴까요? 여고생과 남고생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인지 뭐 좋아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 둘이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애의 집안이 뭐 가난했는지 뭐 엄마가 병이 있었나 뭐 그랬었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 여자애를 지나가던 김중배가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그 김중배는 부자였고,
그래서 그 김중배가 여자한테 막 공략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집에 찾아가서 여자의 어머니를 공략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거에 넘어가서 너는 그 남자애 버리고 저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국 그 김중배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주 호화롭게 사는 한편 그 여자는 남자를 계속 잊지 못하고 있고 그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집안을 뛰쳐나와요. 집안을 뛰쳐나와서 다시 그 둘이 도망쳐서 산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막 이별하고 이런 거 볼 때는 좀 눈물 났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 보니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김중배는 무슨 잘못이며 그 사람만 일방적인 피해자가 된 거예요. 괜히. 뭔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반한 죄밖에 없는데 그 여자도 자기가 이제 뭐 엄마가 강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남자친구를 버리고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맡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뛰쳐나오면 그거 어쩌자는 거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결정했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그거대로 자기가 살든가. 여러 사람한테 상처는 줄 대로 다 줘놓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잘 봤고요. 이로써 이제 유명한 아쿠아리움은 다 가본 곳이 됐네요. 잠실 아쿠아리움은 왜 여태까지 못 갔냐면요. 가고 싶었는데 저기 잠실 롯데월드 몰이 여러모로 화제가 많이 됐었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아무도 같이 안 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게 됐었어요. 사람들의 경각심이 많이 그 사이에 사라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니까 그 벚꽃 엔딩이 음원순위가 차차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벚꽃 엔딩 노래를 뭐 벚꽃 연금, 벚꽃 수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웃기게도. 그래서 장범준인가요? 그 가수가 다른 거 전혀 상관없이 딱 벚꽃 엔딩 그 한 곡만으로 여태까지 40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좀비처럼 계속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봄봄도 그 사람 거 맞나요? 목소리가 그런 것 같던데? 아닌가? 아무튼 간에 저기 대단해요. 노래 딱 한 곡만으로. 다른 가수들 그런 거 시도 안 하려나? 자,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그런가요? 파일이 길어질까봐 제가 책을 빨리빨리 읽었는데요. 괜찮았을까요? 괜찮았나요? 어떻게 하셨지? 매니저님? 대단.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든 너를 사랑해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저만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감사해요.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기 보험 처리 언제 되려나 모르겠네. 그거 좀 빨리 결론이 와야지 제가 할 텐데. 컨텐츠 설명은 여기 방송국 공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원래 오늘 중국어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죠. 슬쩍 넘어갔죠? 그래서 그 중국어도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내일 낮 12시에 잠깐 나타나서 그거 녹화를 할게요. 괜찮죠? 혹시 안 되시면은 뭐 매니저님 안 되시면 저 혼자서라도 잠깐 나타나서 녹화를 좀 할게요. 중국어를. 와인가요?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들 각자 잘 자도록 합시다. 그래요, 내일 낮 12시에 만나요. 그러면 정말 가볼게요. 안녕. 우리 책임녀 반 여러분들아, 안녕. 그랬군요. 굿밤 보내요. 잘 자요. 스스.